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는 0.98명. 126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늘지 않는 출산율. 하지만 이런 논의에서 빠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성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여성과 여성의 몸은 여전히 출산의 도구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새로운 상상이 필요한 때입니다. 미래대화 7부 여성의 몸과 출산의 미래. 미래대화 진행을 맡은 백연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성의 몸과 출산인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으로는 페미니스트 철학자이신 김은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데요. 사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가족 계획을 통해서 출산을 억제하려고 했던 역사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젊은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면서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위헌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몸, 그다음에 출산을 둘러싸고 국가는 통제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저항을 하고 이렇게 계속 뭔가 여성의 몸을 둘러싼 투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여성의 몸과 투쟁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것일까요? 그 여성의 몸이라는 건 사실상 오랫동안 남성의 몸의 그 반대항으로 이해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여성의 몸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설명되었다기보다는 역사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설명되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적으로는 여성의 몸이 저평가되어 왔던 거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건데요. 여성의 몸이 우선은 피 흘리는 몸, 피 흘리는 현장, 특히 출산이 그 현장이라는 어떤 생각들 속에서 그것이 인간을 구성하는 이성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비인간적인 것, 동물적인 것이라고 이해되어 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여성의 몸은 역사적인 어떤 다양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출산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여성의 몸이 가진 훌륭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동물의 영역에 위치 지어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듣기에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제 서양 근대 철학은 여성 남성도 그렇지만 몸과 마음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봤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도대체 철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을까요? 예, 그 철학에서 특히 그 여성의 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더 설명을 했던 거는 이제 데카르트인 것 같은데요. 데카르트는 사실상 그 신체 영역, 신체 영역을 연장 실체라고 해서 실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사유 능력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이성의 사유 능력에 따라야 되는 것으로서 신체를 생각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즉 이런 신체는 조립 가능한 것들이고 이성에 의해 통제받는 것이고 그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몸을 지배하는 것을 언제나 정당화하는 그런 이론이기도 했죠. 동시에 이 얘기에 따르면 실제로 데카르트의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자 문제적인 것인데 그 문제적인 것이자 장점은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특징들을 설명을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이라는 게 페미니스트들이 대체로 비판하는 게 실제로 보편성을 얘기했지만 어떤 특수적인 어떤 존재자였다는 거죠. 특히 가부장제에 근거해서 이성애자 남자, 그 다음에 백인종, 그 다음에 비장애인, 그다음에 기독교 신자들이죠. 근데 여기에 따르면 여성이 있었던 자리는 없는 거고, 특히 출산하는 여성은 실제적으로 인간적인 것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고, 그 점에서 데카르트는 특히 신체, 더 나아가서 여성의 신체에 대해서 어떤 설명할 만한 어떤 가능성들을 철저히 좀 봉쇄했다라고 보는 편이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한 번, 그다음에 몸과 마음 사이에서 또 한 번 해가지고 여성의 몸이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 그 이중의 그 소외를 겪게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여성의 몸이라는 게 왜 되게 신성시대이기도 하고 숭배를 받기도 했잖아요. 도대체 그럼 그거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 여성의 몸에 대한 혐오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숭배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의 몸은 출산과 돌봄만을 위한 몸일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여성의 몸에 대해서 설명할 권리를 갖는가, 누가 그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가인데, 문제는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도 스스로가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게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비판인 것 같아요. 즉, 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성의 신체라든지 여성에 대한 어떤 재현하는 어떤 특징들을, 하나는 뭐냐면 신성한 어머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머니, 하나는 어머니이자 창녀. 그러니까 언제나 좀 적절하지 않는 단어의 성매매 여성 같이 그런 식의 여성들로만, 그런 신체의 두 가지의 여성의 모습들로만 여성의 신체를 설명하고 신체의 능력을 거기에 한정지었다는 점에서 여성이 숭배를 당하든 혹은 여성의 몸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를 하던 그것들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신체적 상황에 대해서 겪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으로부터 사실 페미니스트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찾고 싶어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논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의 신체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느냐, 나쁜 얘기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거를 누가 설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느냐. 네. 근데 사실 지금 목소리라고 그러셨는데 목소리도 몸을 통해야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선생님. 정확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언제나 우리가 신체를 겪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체를 통해 사실 눈도 신체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 시각도 그렇고, 모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감각이 신체를 그러니까 통과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발현되기 어려운데,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체는 없고 이성이 말한다, 이성이 본다, 이성이 느낀다, 최종 결정자는 이성이다라는 생각들이 철학적 사유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전통적인 철학의 이름에서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로고스의 영역 안에는 분명히 신체는 없는 것 같고, 특히나 여성의 신체는 더더욱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 저희가 이제 여성 혐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외 여성의 신체를 말하면 뭐 성매매나 아니면은 출산으로만 그 어머니의 모성으로만 바라보는 이런 거를 가지고 왜 미소진이 사실은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요즘 여성 혐오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저는 어느 정도는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요즘 영영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영영 페미니스트라고 불리는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대상화나 그런 식의 시각의 권력들, 그 다음에 설명의 권력들에 저항하는 어떤 많은 운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 저희 논의가 출산이니까, 출산에 대한 설명도 실은 굉장히 미흡하다는 거죠. 출산에 대해서 출산을 해야 된다, 출산이라는 게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출산 후에서 벌어지는 여성의 신체적 상황, 출산에 이르기까지 신체에 대한 어떤 논의들도 여성의 입에서 나오기보다는 주로 출산을 관찰하는 사회의 입장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출산의 이야기들이 여성들이 해보려고 하는 입장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여성 신체에 대해서 요새 타일코르세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체에 대해서 어떤 신체가 정상적인 신체고 어떤 신체가 아름다운 신체다라는 그런 식의 규칙이나 규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논의들. 그러니까 기존의 여성의 신체나 신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든 어떤 권리 박탈에 대해서 그 권리 박탈에 대한 논의들에 대한 평가들을 가지고 미소진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성 신체라는 것 자체가 자꾸 이제 그 출산이라는 기능으로 정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렇게 출산으로만 여성의 몸이 정의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여성의 신체의 정상성이라는 게 출산에 맞춰져 있다는 게, 그게 한 개인의, 여성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전제를 살펴보면 그 가족이 어때야 된다, 정상 가족이란 어때야 된다, 그 다음에 이성의 가족이라면 어떤 식의 의례를 밟아야 된다라는 것들하고 여성 신체와 사실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성의 가족의 어떤 일원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미혼 여성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덕성, 예를 들면 그 배우자의 파트너로서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신체적 상황들, 뭐 흔히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뭐 결혼 시장에 가면 어떤 여자들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사람들이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등. 요즘 취직도 해야 된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예, 그런 방식들을 하고 그다음에 결혼한 이후에서의 여성의 몸이라는 거는 만약에 막 굉장히 지금이야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인 여성이 아이를 돌보거나 그러지 않고 자신의 신체만 돌본다면 굉장히 또 거기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성의 신체라는 것들이라는 건 결국은 이 가족의 여성들이 결국은 이성의 가족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 장벽을 거치기 위한 신체로 한번 구성이 되고 이성의 가족 안에 진입됐을 경우에 통과하게 된 몸, 그 다음에 5, 60대가 됐었을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시부모라든지 아니면 그 외 가족들이 위해서 돌봄을 해야 돼. 예를 요리를 잘해야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돌보기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여성의 신체라는 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이 가족들을 위해서 이 가족 안에 통과하고 가족들의 생산하고 그 가족들을 책임지면서까지.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슬펐던 상황 중에 하나가 어떤 여성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아팠을 때 조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은 여성이 자기가 스스로 아팠을 때는 자신의 신체를 누군가 돌봐줄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 택할 수 있는 건 내가 혼자 떨어져 나와서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내가 그대에서의 병든 내 몸을 돌보겠다라는 것들이 여성의 최후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도 막 사회가 비난을 하고 예, 그러고 그쵸. 남편이 허락을 안 하고 그런 것도 봤던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여성이 나이 들어서 자기 몸을 못 돌보고 남을 돌본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럴 때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늙어서 자식 고생시키지 않으려면은 네 몸 네가 챙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는 것도 예, 맞아요. 들어서 건강을 챙기는 순간에도 사실은 또 이 가족에 대한 부담 네. 이런 거가 떨어지기 어렵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출산은 여자에게만 허락된 진정한 축복일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좀 바꿔봐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대체 그럼 페미니즘도 사실은 굉장히 갈래가 다양하잖아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럼 그 다양한 갈래들에서는 이 출산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나요? 네. 사실 그 임신하고 출산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여성들에게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본 그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대중운동, 그다음에 이론적인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를 페미니스트의 역사 안에서는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2물결 페미니즘이라고 보통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급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가장 급진적인 얘기를 했던 거는 파이어스톤인데요. 파이어스톤이 성애병진법이라는 책에서 사실 임신과 출산이라는 건 여성들이 굉장히 자신의 이 소위 생물학적 운명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 부당하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신의 해방을 위해서 빨리 인공자궁을 만들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당시에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우리가 뭐냐면 외부에서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시험관 악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성이 생기면서 이게 최근에 뭐 자궁 이식도 하고 또 네. 사실은 그 남성의 복강 안에다가 그 네. 수정란을 이식하고 그러는 것도 보긴 했습니다. 네네. 그런 입장을 봤었을 때 사실은 그게 일종의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은 실행이 가능할 수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당시로서는 이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도 여성에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축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 베티 프리단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까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임신 출산까지는 좋다. 근데 왜 양육을 어머니가 우리 독방육아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거를 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냐. 오히려 어머니가 전적으로 책임진 아이가 더 약할 뿐이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 양육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출산이라는 것들이 그저 한 능력만이 여성의 어떤 갖고 있는 생리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미 일종의 하나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그 뒤에 양육의 문제, 그다음에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성의 자연스러운 어떤 특성이나 본성이냐. 예를 들면 여자인데 아이를 안 좋아하세요? 여자인데 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냐.
여자한테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다, 상냥하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성이 갖고 있는 덕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덕들을 평가하는 근거들의 많은 이유들이 여성이 갖고 있는 생리적인 어떤 특징들로부터 사실은 기인하고 있다는 걸 볼 수 가슴을 있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여성은 따뜻하게 뭐를 예. 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죠. 예, 맞아요. 제가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요? 젊은 세대들은 사실 출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도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여기에 방청객들도 앉아 계십니다만은. 사실 뭐 제가 말하기보다 여기 방청객에 계시는 이 분들한테서 여쭤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관찰하거나 제가 이제 그 학자로서 보기에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여성들한테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단에서 졸업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럼 다들 저를 무슨 옛날 사람이냐, 빨리 돈을 벌고 싶다, 나만의 어떤 집을 갖고 싶다, 그러면 남편하고 같이 사는 집이 아니요, 저 혼자서 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꾸리고 싶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여성들한테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는 굉장히 자기의 자기 표현이라든지 사회적 진출을 막고 있다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그 표현들 중에 하나는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라고 불리는 어머니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성들이 봤을 때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그다음에 저평가되기도 하고, 여성 스스로가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이제 국가가 막 무슨 출산 지도 같은 거 그리고 그래가지고 저도 저출산 대책 그런 게 나올 때마다 그냥 이젠 지읒자도 얘기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는 게 낫지, 말할수록 역효과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재생산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왜 이성의 가족 안에서만 출산이 일어나고 또 뭐 정상가족 중심으로 출산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재생산 정치에도 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없나요? 굉장히 선생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오랫동안 흔히 생각하기에 재생산권이라고 하면 보통 모성에서 모권이라고 하는 모성의 권리라는 어떤 측면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모성의 권리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그 이른바 여성의 몸이, 저희가 아까 계속해 선생님의 질문과 제 답을 통해서 비판을 해왔던 여성의 신체가 자연스럽게 출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근거를 두고 얘기가 되어 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재생산권이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더 이상 재생산이라는 말이 여성의 어떤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든지 자연스러운 어떤 모성이라는 어떤 차원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오히려 섹스 없는 임신, 그다음에 임신 없는 어떤 출산이라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것들이라는 얘기들도 해볼 필요가 있고, 이게 사실은 출산이라는 게 이성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어떤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동성 결혼이라는 것들이 가능한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이 재생산에 대한 논의들이 실제적으로 동성 커플들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성 커플들 사이에서 이것들을 예를 들면 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정자는 가질 수 있지만 난자 같은 경우에는 공여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그러니까 수정된 배아들을 착상할 그쵸, 낳아줄,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성이 대리모라고, 그쵸, 흔히 대리모라고 부르죠. 그 여성들이 필요한데, 이 얘기들은 이 재생산의 문제라는 것들이 이렇게 복잡한 사회 권력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가능하게 한 기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결혼이라고 하는 그 결혼 제도라는 것들이 이성의 커플의 당연한 어떤 권리처럼 얘기될 수 생각했지만, 사실 결혼이라는 것도 계약이라고 했었을 때 사회의 권력이라든지 사회 제도가 변하면 그 계약의 당사자들도 기존에 어떤 속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고 했었을 경우에, 이 얘기는 더 이상 여성의 어떤 몸에서 일어나는 문제만으로 재생산의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들을 이제 변화시켜야 될 어떤 차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 같으면 재생산권이라 그러면은 아이를 낳을 권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사실 아이를 낳고 안 낳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재생산권이라는 걸 뭘로 봐야 될까요? 어떤 권리인가요, 그거는? 예, 저는 이제 재생산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흔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저는 한국 사회는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오랫동안 이제
난임 부부들을 지원하는 어떤 정책에서 체외 수정에 대한 얘기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신체를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이해해왔다는 거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가 뒤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낙태죄 같은 경우에서 여성들이 낙태를 찬성하느냐,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수호하느냐 이런 문제로 재생산을 프로라이프, 프로초이스의 어떤 문제들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재생산권의 임신 출산이라는 어떤 사건이라는 게 여성의 어떤 한 개인의 그 신체에서 그 여성이 그러면 자기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 여성이 감당해야 될 어떤 문제로 그러니까 마치 낙태를 만약에 하겠다고 하는 여성들은 생명을 죽이는 굉장히 악한 어떤 존재, 종교적으로는 악한 존재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혹은 법적으로는 그 범죄인 것처럼 얘기되는 방식이 저는 이 재생산권을 한 개인의 여성의 문제로 봤을 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재생산권을 저는 전 세계에 걸친 문제들로, 왜냐면 지금 앞서 저희가 얘기했지만 가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결혼 제도라는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 다음에 출산이라는 것들이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기술의 변화라는 게 어떻게 따라오는가, 이런 문제들을 검토했었을 때는 이건 전 생애에 걸친 문제이고 생애사에 걸친 문제이고 이 생애사에 대해서 우리 사회와 우리 문화와 우리 시대가 어떻게 그걸 이해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여성의 어떤 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문제라는 것들이라는 거를 얘기할 필요가 좀 이제 그런 생각을 넘어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한국의 어떤 인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막 국가에서 그 낙태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막 들이밀고 있지만 예전에는 생리 나오게 해주는 시술이라는 식으로 보건소에서 사실은 그 암암리에 굉장히 여성에 대해서, 여성의 신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구 정책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했던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임신 중단을 사실 그쵸? 유도하고 강요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재생산권이라는 여성의 어떤 생식 현상, 개인의 문제로 보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저는 좀 벗어 던지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개인주의 담론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성의 신체를 굉장히 자연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출산 능력과 여성의 신체라는 걸 자연적인 것들로 이해하게 된다는 건데, 기술의 문제라는 것들이 출산 능력과 여성의 신체의 자연스러운 능력이라는 것들을 다시 해석해야 될 어떤 얘기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고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생명공학 같은 기술이라는 건 저희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안 들여다보면 그 사이에 뭐 새로운 변화가 많이 일어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여성들의 어떤 신체의 상황이 각기 다르다는 거죠. 모두 여성들이 임신 출산 능력이 있으니까 같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고, 여성들이 그 출산이라고 하는 어떤 일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접근의 관계들이 다를 수 있고 각기 여성들의 어떤 상황이라는 게 다를 수 있죠. 어떤 여성들은 굉장히 난임 여성일 경우에,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교라는 것들의 전통이 여전히 크지 않습니까?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다면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압박이 전 여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젠더사이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러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를 무척 갖고 싶어하는 여성이 있고, 동시에 막 결혼한 이제 막 집을 이제 살려고 하는 여성들한테는 임신이 된다라는 것들 자체가 공포이고, 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직업군에 따라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순번에 따라서 정해서 하기도 하고, 또 임신하거나 출산할 경우에는 사회에서 너 이제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구나라고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리모의 상황이라든지 혹은 난자 공여자의 상황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이 여성이 신체에서 벌어진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모두 같은 식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좀 더 확장된 시야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성이 이제 스스로의 몸을 조절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가지게 됐지만, 또 현대 여성들에게는 네가 현대 여성이라면, 특히 일을 하고 싶은 여성이라면은 뭔가 그 생애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딱딱 맞춰서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압박도 이제 더 심해진다. 그런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재생산권이라는 거를 딱 여성의 권리로 한정할 수만도 없지 않을까요? 네,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이게 사실 여성의 권리만이 아니라
그 생애를 사실 설계한다라고 한다면 여성 혼자서 생애를 절대 설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재생산권이라는 거는 노동권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동권 혹은 또 이 안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그 여성의 권이라고만 생각했을 때는 이 여성도 사실은 정상 여성, 예를 들면은 굉장히 장애를 갖지 않는 여성이라든지 비장애 여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그 무자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아이 상태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후에 어떤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낙태를 권유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결국은 그 얘기들 자체는 봤었을 때 이 생산의 문제라는 것들이 인구 정책이라든지 혹은 정상적인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문제들, 그러니까 사실은 착상됐을 때부터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임신의 과정을 거치고 출산하는 어떤 과정 전체에 이르기까지 여성 몸에서 일어난다라는 거는 여성의 몸이 과연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의 몸이라는 건 너무 광대해서 그 안에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 몸 안에서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사회 전체의 이 모든 사회관계와 그 의미와 상징 체계가 여성의 몸이라는 그 말 안에 다 녹여져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오히려 거기 녹여져 있는 것들 하나씩 저희가 분해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여성의 몸이라는 말 안에 은폐되어 있는 그 관계들을 들여다보는 것들이 재생산권이라고 하고 혹은 재생산 정치라고 얘기하는 얘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럼 이제 정말 조금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재생산권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여성의 몸에 한정된 대화로 얘기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생산권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 권리에서 배제된 타자들 혹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의 몸이라는 건 일종의 상징 체계처럼 보인다. 거기에 맺고 있는 많은 권력 관계들이 있고 많은 연대해야 될 많은 타자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권리 배제되었던 그 타자들과 함께 혹은 정상적인 인간이란 무엇인가, 정상적인 인간을 주조하는 건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들과 함께 재생산권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기술 변화라는 것들이 이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르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생육 번식해라, 이런 명령들이라는 게 과연 정말 자연스러운 것인가. 이게 신의 명령, 자연의 명령이라고 얘기가 되지만 과연 생육번식하라는 것들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명령인 것인지, 그 명령이 갖고 있는 내포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회적으로 성찰을 해보고 우리 모두가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저는 뭔가 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환경위기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정말 뭐 아이를 많이 낳아서 기르고 번식을 많이 한다는 것이 꼭 인류로서의 의무인가,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여성의 몸이 오롯이 출산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또 여성의 시민 자격조차도 출산에 의해서 규정이 되게 되면서 그것은 살아있는 여성들에게 많은 굴레를 지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뭔가 모든 몸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존재들이 동등한 존재로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김은주 교수님의 이어지는 강연 들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강연 여성 신체, 출산, 재생산권에 관한 새로운 상상. 제가 오늘 강연에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서 다룬 여성의 신체, 출산, 그 재생산권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전과 상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위대한 SF 소설가이자 미국의 흑인 여성인 옥타비아 버틀러의 단편 블러드 차일드라는 어떤 소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요, SF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썼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SF계에 제가 알기 노벨상, 노벨 문학상과 같은 휴고상하고 네뷸러상을 동시에 수상한, 그러니까 굉장히 읽을 만한, 꼭 읽어도 괜찮은 책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 책이 과연 이제 어떤 내용이냐, 이 단편소설입니다. 이 단편소설이 어떤 내용이냐면, 옥타비아 버틀러가 내가 왜 이런 책을 썼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작가 후기가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작가 후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성 임신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죠? 한번 읽어보시고 싶으시죠? 저도 처음에 이게 남성 임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진짜 반전의 반전, 그렇죠? 스릴을 딱 이렇게 주는 어떤 정말 이야기꾼으로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대강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인류 안에 문제가 있었고 그 인류 여기에 있는 어떤 인류는 태양계 너머로 이렇게 이주를 하는데 아마도 그 지구 안에서 뭔가 불평등을 겪었던 어떤 그런 존재였던 것 같은데 어떤 행성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는 이 행성에는 지성 생명체인 틀릭이라는 어떤 존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틀릭이라는 이 종족은 되게 재밌는 게 일종의 모계 사회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르죠. 이제 이 틀릭은 인간의 시각에서 봤을 때 거대한 곤충하고도 유사한 어떤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거기서 테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거주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거주 계약이 굉장히 특이한데 인간이 테란은 어떤 존재냐면 틀릭이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숙주가 될 수 있는 존재예요. 숙주가. 그래서 자신의 알을 거기서 봤을 때 소년 있죠. 소년한테 몸에다가 딱 이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착상을 한 다음에 소년이 자기가 그 알을 일종의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인간의 출산과 같은 방식은 아니고요. 다른 방식의 출산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선은 사실 뭐 남성 임신을 다루고 있다고 사실 옥타비아 버틀러가 밝히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그 상황이 임신을 결심한 여성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경험과는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보고 있으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소설에서 백미인데 여기 소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운명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있다가 어떠한 성인 남성이 출산에 딱 임박한 상황을 지켜보게 되고 그 출산을 돕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출산이 어떤 거냐면 어떻게 출산을 하냐면 이게 유충이잖아요. 그 유충일 경우에는 유충이 딱 알을 깨면은 그 알을 깼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숙주를 먹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출산인 당사자인 그 남성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딱 이르기 직전에, 임신시킨 혹은 이제 여기 틀릭이라고 하는 외계 생명체가 그 남성을 절개해서 유충을 다 꺼내요. 그 유충들이 어디에 매달려 있냐면 인간의 혈관에 매달려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다들, 네, 상상력이 좋으세요. 근데 그걸 딱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수술을 하면 다시 이제 그 인간 남성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성의 임신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왕절개를 하기도 하고 제왕절개가 아니라 흔히 이제 자연출산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도움이라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외에 뭐 저희 강연의 중요한 테마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여성의 어떤 신체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그걸 보고 그 소년이 굉장히 두려워해서 안 하려고 하죠. 사실 자기 형도 있는데 형이 맨 처음에 어느 순간부터 이 낙점이 되어 있는 이 소년을 보면서 너 어떻게 이렇게 두려운 일을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냐는 식으로 혹은 이렇게 좀 보는 어떤 장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소년은 이해를 못 하다가 실제로 그 출산 장면을 목도하고 너무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근데 사실은 옥타비아 버틀러가 자기가 이 소설을 썼던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어떻게 중요한 건 사랑의 결단으로 그 출산하기를 결심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 여성들도 여성의 출산이 어떤지 알잖아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자연스럽게 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 막 조선시대 무슨 사극 같은 데 보면 아이를 낳기 전에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다시 돌려놓는 장면이 있잖아요. 살아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출산이라는 건 생각보다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사실 생각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랑의 결단으로 임신을 이제 결심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사고 실험
이고 흥미로운 어떤 내용이고 소녀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자기가 그게 너무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성들에게도 거꾸로 질문이 될 수 있죠.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의 아이를 낳고 또 한국에서는 저는 이런 정말 예전에 뭐 무슨 코미디 프로라든지 가끔 하는 얘기들 중에 내 아이를 낳아도 이게 하나의 무슨 청혼인 것처럼 얘기되잖아요. 사실 청혼이기보다는 굉장히 지금의 요새 여성들은 굉장히 다들 고개 흔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갖고 있는 얘기들이 많죠. 근데 어쨌든 그게 굉장히 큰 결단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소설에서는 그 소년이 그런 결단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사랑이냐 아니면 사랑이 아니고 가스라이팅이다 이런 식으로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일종의 이제 마취 같이 그렇게 믿게끔 했다. 사랑인 것처럼 믿게끔 했다는 식으로 비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결단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가 적어도 강요를 하지 않아요. 그 상황 안에서.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소년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는 한국의 저출산 어떤 정책, 예를 들면 출산 지도를 만든다든지 지하철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핑크 좌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여성들이 마침 대접받는 것처럼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과연 왜 이렇게 국가가 막 도와주는 것 같고 출산만 하면 모든 걸 해줄 것 같고 또 다둥이 뭐 이런 식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혜택을 많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잖아요. 많이. 그렇다 그게 딱 됐다면 벌써 아이들을 많이 낳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여성들이 나타나야 될 텐데 다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더 안 낳으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과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정책이 예를 들면 출산에 대해서 국가가 하는 정책들이라든지 사회에서 갖고 있는 풍기는 분위기들이 여성 스스로 임신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삶을 내가 그려갈 것인가라는 그런 결정을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방식 여성을 출산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요 너의 삶을 어떻게 꾸려야 된다라는 어떤 너의 삶을 꾸릴 어떤 자유 혹은 너의 삶을 꾸릴 수 있는 권리들을 보장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출산을 해야 된다는 강요로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낙태죄 헌법 불일치 판정이 많은 여성들의 어떤 환호성을 이끌어낸 이유는 빨리 애들을 안 낳고 싶고 내가 임신하면 무조건 낙태하고 싶다 이런 식의 뭐 그런 여성들은 없을 것 같아요. 낙태를 하는 것도 일종의 수술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맹장 수술 우리 여기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면 다 두렵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런 것만 봐도 다 너무 대답이 훌륭하신데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막 낙태를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정책이라는 것들이 여성의 삶의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리의 당사자로서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블러드 차일드 이 제목이 블러드 차일드잖아요. 그 블러드는 우리가 알듯이 다 피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피는 가부장제 보통 혈통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씨를 낳아주고 근데 대를 이어주는 의미의 블러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게 제가 아까 딱 그 묘사해드렸잖아요. 이 혈관에 그 유충들이 매달려 있다고 그 얘기는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는 비유를 하고 싶지 않지만 실제로 여성의 임신이라는 거는 굉장히 모체의 기여가 있죠. 그렇죠. 탯줄을 통해서. 그거이며 실제로 또 출산이 피가 난자한 사건이면 우리한테 환기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가 굉장히 많이 흐르잖아요, 여성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임신에 대한 어떤 다른 비전을 또 우리에게 제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블러드 차일드라는 거는 아까 밝혔듯이 남성 임신이라는 SF적 상상력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여성의 몸 밖에서 임신과 출산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 그 체외 수정이라고 하는 건 이미 대중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임신과 출산이라는 걸 여성의 어떤 자연스러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성이라면 그 왜 얘기잖아요. 뭐 여성의 신체라고 하면 너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고 그다음에 출산을 한 몸이니 뭐 여성의 몸은 유리와 같다라는 등 혹은 뭐 찬데 앉지 말아라는 등 그러니까 다른 남성의 몸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너는 이후에 아버지가 될 몸이다. 그러니까 찬데 앉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는데 여성의 몸에 대해서 유독 여성이 갖고 있는 그 특징만을 부각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부인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근데 그랬을 때 이미 체외 수정을 통해서 이미 이게 대중화된 지가 굉장히 오래예요.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래전
SF적 픽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상 점점 더 사실 근미래의 상황이고 그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운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게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현실의 사회관계의 위치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성의 어떤 섹슈얼리티라는 게 재생산하고 꼭 연관돼야 된다. 필연적으로 연관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는 이 재생산의 권리가 어떤 여성의 개인의 어떤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여러 다른 관계들 안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 재생산의 우리 권리를 여성들이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페미니스트들이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성의 의무나 종속이라고 얘기하는 출산과 어떤 임신 이런 것들을 그게 아니라 그런 조건, 왜 의무와 종속으로 만들었는가의 조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다른 전환이 필요하다. 근데 그 다른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상가족, 신체 정상성, 정상 섹스란 무엇이냐, 여성 신체의 생리적 특징에 대한 가치들, 출산 양육 그리고 돌봄에 대한 새로운 정의, 또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이라는 게 단수의 여성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 그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있는 각기 다른 여성들, 복수의 여성들의 상황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재생산권이라는 그러니까 한 여성의 개인의 권리 문제만이 아니라 재생산권이라는 사회 전체의 권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인간을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로 얘기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 재생산과 여성의 섹슈얼리티라는 게 분리될 수 있다는 생각들 안에서 이 섹슈얼리티라는 지평들을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섹슈얼리티를 성기 중심, 특히 남성 성기에 기초한 어떤 쾌락, 이성의 어떤 그 중심에 어떤 둔 쾌락으로 이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친밀성에 대한 어떤 다양한 실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섹슈얼리티를 새로운 관계 맺기, 이질적인 것들의 연결들을 통해서 신체 역량들을 확대시키는 것들로 얘기하고 특히 여성 섹슈얼리티를 부계열통을 이어가는 아이 낳기가 아니라 반려하는 종들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어떤 삶의 방식을 건설하는 그런 걸로도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얘기들은 그 옥타비아 버틀러의 SF적 상상력과 자기의 어떤 사유에 친연성이 있다고 밝힌 그 도나 해러웨이라는 그 과학자이자 어떤 새로운 페미니스트 사유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성 섹슈얼리티를 서로에게 소중한 타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생적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되게 재밌는 슬로건을 제시합니다. 뭐냐면 make kin, not babies. 뭐냐면 아기 대신 친족을 만들자. 라는 어떤 얘기들을 슬로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블러드 차일드라는 이 SF 단편 소설을 어떤 통찰을 거친다면 우리는 여성의 신체를 자연 문화의 이분법 안에서 자연 안에 위치 지어진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이분법을 해체하고 다양한 어떤 이질적인 것들이 연결 접속하는 타자들의 위치, 또 헤러웨이식으로 얘기하자면 유인원이자 사이보그이자 혼종적인 어떤 존재로 한번 여성들의 신체들의 어떤 공간과 그 자리를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떨떨하고요.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미래란 제가 봤을 때 그 뭐 새로운 것들이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당연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나 의미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와 가치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